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여러분, 보더콜리라는 개를 아시나요? 원래 양을 몰도록 설계된 양치기 개라고 하는데요. 이 개를 좁은 아파트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를 물어뜯고 빙빙 돌고 짖고 털을 뜯는 등 미쳐간다고 하죠. 수의사는 분리불안이나 강박장애를 진단하겠지만 사실 이 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설계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역행자의 저자 자청의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안, 무기력, 번아웃, 혹시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설계된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묻는데요. 우리의 유전자는 10만 년 전의 원시 인류와 99.9% 동일하다고 해요. 우리의 뇌는 맹수를 피하고 사냥을 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몸은 콘크리트 빌딩과 형광등 아래 의자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쏟아지는 알림은 맹수의 포효로, 지하철 인파는 적의 포위로, 마감 일정은 추격당하는 상황으로 뇌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저자 자청은 역행자로 70만 부 이상을 판매하며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작가인데요. 전작이 성공의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책은 그 전략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묻습니다. 같은 전략을 써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자는 오랜 시간을 직접 실험하고 수천 명에게 적용한 끝에 이 한 권에 담았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건 수면, 물, 호흡, 빛, 걷기, 영양, 운동, 관계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가장 기초적인 생존 회로가 꺼져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자는 딱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원시인이라면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만 년의 진화가 축적된 유전자를 깨우는 인체 복구 매뉴얼, 완벽한 원시인,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움직임의 배신. 앉아있는 것은 흡연보다 위험하다. 나는 기안84를 보며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법? 그냥 기안84라는 사람 자체가 정답인데 왜 사람들은 그 사실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는 한때 공황장애, ADHD, 알코올 의존증을 동시에 앓았다. 지금의 그는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창작자다. 예능 속 모습은 유쾌하고 몸은 탄탄하며 눈빛에는 생기가 넘친다. 사람들은 기안84를 응원한다. 그가 즐기는 러닝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수많은 이들을 새벽에 달리게 했다.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현대의 철학자라 생각한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10만 년 전 원시인의 삶과 정반대였다. 웹툰 작가로 바쁘게 살던 시절 그의 하루는 책상 앞에서 시작해 책상 앞에서 끝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업실로 향했다. 펜을 잡고 태블릿을 누려보며 컷을 채웠다. 점심, 저녁밥은 모두 배달 음식이었다. 밤이 되면 술 없이 잠들 수 없었다. 하루에 위스키 반 병이 기본이었고 일주일이면 세 병을 거뜬히 비워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흘렀다. 10만 년 전 원시인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해가 뜨면 동굴을 나선다. 사냥감을 쫓아 하루 15km 이상 걷고 저녁이면 부족과 불 앞에 모여 고기를 나눠 먹는다. 우리의 뇌는 그 환경에 맞춰 살게 되었다. 그런데 기안84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형광등 아래, 의자 위, 화면 앞, 하루 종일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였다. 10만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삶이었다. 먼저 몸이 신호를 보냈다. 어깨가 굳었다. 허리가 뻣뻣해졌다. 하지만 마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몸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자에 더 오래 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14년 복화광 첫 연재일이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맥락 없이 거대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됐다. 차는 멀쩡히 달리고 있었고 주변에 위험은 없었다. 그런데도 몸은 도망치라며 비명을 질렀다. 마치 맹수가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10만 년 전이라면 이 반응은 생존의 필수였다. 사자가 덤벼들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건 정상이다. 문제는 2014년 영동고속도로에는 사자가 없다는 것이다. 뇌가 오작동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감? 차를 운전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당장이라도 죽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공황장애입니다. 약을 먹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는 해결되지 않았다. 상담을 받아도 막연한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더 큰 문제는 공황 증세가 점차 잦아진 것이다. 공황이 어느새 버스를 타거나 극장에 갈 때도 나타났다. 그때 의료진이 말했다.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운동? 만화가한테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이 중요하지 다리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러닝화를 꺼냈다. 방송에 비친 그의 초기 달리기는 러닝이라기보다 뜀박질에 가까웠다. 속도 조절도 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가빠졌다. 몇 차례 멈춰서서 숨을 고르다가 금세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머리가 맑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거친 느낌이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도 뛰었다. 또 그랬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는 계속 뛰었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그의 뇌는 조금씩 되살아났다. 공황의 빈도는 줄었고 술은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유튜브 채널 인생84에서 이렇게 말했다. 달리기를 자꾸 생존 이야기랑 엮어서 하는 이유는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죽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서 그림 그리고 마감하고 스트레스는 술로 풀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는다 해도 근본적으로 공황장애를 치료하려면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뇌의 원리도 스스로 깨달았다. 이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게 부족해서 우울증이 오다가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리기 하나로 모든 것이 변했을까?
공황이 잦아들고 술을 끊게 되고 다시 행복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10만 년 전에 있다. 보더콜리라는 개를 아는가? 원래 양을 몰도록 살게 된 품종이다. 하루 종일 초원을 달리고 양떼를 쫓고 목동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수백 년간 선택 교배되었다. 그런 보더콜리를 좁은 아파트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 미쳐간다. 가구를 물어뜯고 빙빙 돌고 짖고 털을 뜯는다. 수의사는 분리불안, 강박장애, 공격성 같은 진단을 내리며 약을 준다. 하지만 그런 걸로 나을 리가 없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초원에 풀어주면 된다. 달리게 하고 양을 몰게 하면 된다. 살게 된 대로 살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보더콜리의 성격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환경이 설계와 맞지 않았을 뿐이다. 기안84도 그랬다. 그는 아파트에 갇힌 보더콜리였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손가락만 움직이는 삶은 10년 전 사바나 초원을 달리도록 살게 된 뇌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뇌는 비명을 질렀고 공황장애와 우울, 알코올 의존은 전부 그 경고음이었다. 그가 한강을 달리기 시작했을 때 뇌는 비로소 익숙한 신호를 받았다. 아, 드디어 원래대로구나. 우리는 달리고 있구나. 사냥 중이구나. 초원에 풀려난 보더콜리처럼 그의 뇌가 살게 된 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문제 행동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줄었다. 술이 필요 없어졌고 세상이 덜 무섭게 느껴졌다. 그는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이다. 움직임이라는 버튼. 원시인이 했던 행위 중 하나를 했을 뿐이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움직이지 않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예술가는 왜 무너지는가? 2년 전 나는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과 함께한 예술가의 회고전에 다녀왔다. 그 전시는 작가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배치한 구조였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한 인간의 일생이 캔버스 위에 펼쳐져 있었다. 10대와 20대 초반의 그림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색채가 눈부셨다. 빨강은 정말로 타오르는 듯했고 파랑은 깊은 바다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붓질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넘쳤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젊은 천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토록 선명하고 아름다웠구나. 30대 중반 작품부터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몰랐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깨달았다. 색이 탁해졌다. 이전에는 순수한 원색들이 충돌하며 에너지를 뿜었는데 이제는 회색이 섞여 들어갔다. 형태도 불안정해졌다. 나는 그림 앞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40대 작품 앞에 서자 나는 불안해졌다. 이 사람 우울해지고 있구나. 불행해지고 있구나. 현실의 그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50대 후반 작품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거의 단색에 가까운 그림이었다.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그냥 어둠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마지막 병상 생활이 적힌 설명을 읽었다. 나는 그의 고통이 전이된 듯한 감각을 느꼈다. 슬픔이 몸 전체를 뒤덮었다. 10분 넘게 마지막 작품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김주환 교수님께서 다가왔고 나는 그제야 명복을 빌고 전시장을 나왔다. 조금만 더 움직임의 중요성을 아셨다면 좀 더 행복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기안84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러닝으로 깼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다.
움직임이었다. 다시 떠올려 보라. 초원에서 달리는 보더콜리와 아파트에 갇힌 보더콜리. 같은 품종이고 같은 유전자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기안84와 그 예술가도 그랬다. 같은 창작자였지만 한 명은 한강으로 나갔고 한 명은 작업실에 갇혀 있었다. 멍게가 자신의 뇌를 먹는 이유. 뇌는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틀렸다. 뇌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아파트에 갇힌 보더콜리는 미쳐간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생물이 있다. 자기 뇌를 스스로 먹어치우는 생물. 바다 밑바닥에 사는 멍게다. 멍게는 태어날 때 올챙이처럼 생긴 유생으로 태어난다. 이 시기 멍게는 원시적인 뇌와 척수를 갖추고 바다를 헤엄쳐 다닌다. 그 뇌는 정착할 암석을 찾고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위험을 피하며 먹이를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어디에 붙을지 결정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멍게는 자기 뇌를 스스로 먹어치운다. 뇌와 신경계를 소화해 에너지로 써버린다. 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울퍼트는 이렇게 말했다. 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움직임 때문이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뇌가 없다. 동물은 움직인다. 그래서 뇌가 있다. 뛰고 헤엄치고 날고 기어간다. 형태는 달라도 생존 방식은 비슷하다.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울퍼트의 관점은 명확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는 이유는 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도망치고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조금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면 뇌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생각하는 기계에 가깝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침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는다. 8시간을 앉아 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소파에 앉는다. 밤에는 침대에 눕는다. 하루 중 2발로 걷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화장실 갈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그게 전부다. 당신은 지금 의자라는 암석에 달라붙은 멍게다. 움직임을 멈춘 존재. 물론 인간은 멍게처럼 뇌를 물리적으로 먹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 움직임이 사라지면 뇌는 스스로를 위축시킨다. UCLA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매년 1.4%씩 쪼그라든다. 멍게가 뇌를 소화하듯 인간의 뇌도 비활동에 반응해 스스로를 위축시킨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10만 년 전 원시시대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는 누구였는가? 부상자뿐이었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맹수에게 물렸거나 병에 걸린 사람만이 동굴에 누워 있었다. 건강한 원시인은 하루 종일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동했다. 하루 평균 15km, 약 2만 보를 걸었다. 따라서 뇌는 움직임 없음을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해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신이 의자에 8시간 앉아 있으면 뇌는 당신을 중환자로 인식한다. 그리고 중환자에게 맞는 조치를 한다. 창의성과 의욕을 차단한다. 에너지를 내장 지방으로 저장한다.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 염증은 노화와 질병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움직임 없음은 최악의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살이 찌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온몸이 뻣뻣하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뿐인데 뇌는 당신이 병들어 누워 있다고 믿는다. 일찍 삶을 마감한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매일 캔버스 앞에 앉아 뇌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뇌는 그들을
중환자로 인식했다. 창의성을 차단하고 의욕을 꺼버리고 우울 모드로 전환했다. 음악이나 그림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예술가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 뇌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안84가 달리기로 공황장애를 이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움직이면 뇌에서 특별한 물질이 분비된다.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다. BDNF는 뇌세포의 비료다.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 뇌세포의 연결을 강화하며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는다. BDNF가 풍부하면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기분이 안정된다. 기안84가 말한 세로토닌도 움직임과 함께 분비된다. 그런데 뇌는 이 귀한 비료를 아무 때나 뿌리지 않는다. 오직 움직일 때, 특히 걸을 때 분비한다. 왜 그럴까? 10만 년 전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신호였다. 새로운 지형, 새로운 사냥감, 새로운 위협. 뇌는 이 탐색에 대비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야 했다. 지금 새로운 곳을 탐색 중이야. 기억해야 할 게 많아질 거야. 뇌세포를 더 만들어. 그래서 걷는 신호가 오면 BDNF를 분비해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 일리노이대 연구팀에 따르면 걷기 시작해 20분이 되면 BDNF 수치가 증가하고 30분 이상 걸으면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하지만 숫자 자체에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이렇게 글을 쓰고 회사 업무를 집중해서 보다가 3분이라도 걷는다. 5분이라도 계단을 오른다. 매우 유의미하다. 앉아서 뇌를 쓴다는 건 착각이다. 비료 없이 작물을 수확할 수는 없다. 한두 해는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땅은 척박해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원시인이 뇌를 쓸 때를 떠올려라. 포식자에게 쫓겨 도망가거나 사냥하거나 채집할 때였다. 생각은 반드시 움직임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종종 스타트업 천재들이 걸을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걸으며 회의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2014년 스탠퍼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걷는 동안 창의적 사고력이 평균 81% 증가했고 움직인다는 건 사냥 중이거나 도망 중이라는 뜻이다. 뇌는 생존이 걸린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환한다.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원시인 모드로 최상의 상태에 이르는 뇌. 이제 내 비밀을 공개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간되는 책은 약 6만 권에서 9만 권이다. 2022년 출간한 내 첫 책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총 60만 부가 판매되었다. 내가 일반 작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나는 사냥꾼의 뇌 상태에서 글을 쓴다. 보통 작가들은 막히면 더 오래 앉아 있는다. 나는 글이 막히면 일어나서 움직인다. 역행자를 쓸 때도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벽치기를 끊임없이 했다. 뇌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상태를 나는 원시인 모드라 부른다. 방법은 간단하다. 약 50분 글을 쓰고 10분간 움직인다. 책상에서 일어나 복도를 걷고 계단을 오르고 가볍게 달린다. 배드민턴 라켓으로 공을 튀기는 등 가벼운 신체 활동은 전전두엽과 해마로 향하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사고의 전환과 작업 기억을 다시 활성화한다. 마치 사냥에 나섰다고 뇌가 착각하는 것이다. 이 책을 쓰는 오늘 9시간 동안 이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 어제도 그랬다. 2시간째 문장이 막혔다. 의자에서 일어나 베란다에서 라켓을 휘둘렀다. 5분쯤 지나자 문장이 떠올랐다. 30분 만에 막혔던 부분을 끝냈다. 10만 년 전 원시인은 앉아서 생각하지 않았다.
사냥감을 쫓으며 생각했고 도망치며 판단했다. 생각은 언제나 움직임과 함께였다. 반대로 움직임 없이 머리만 굴리면 전전두엽의 피로가 쌓인다. 사고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BDNF가 분비되며 사고가 유연해진다. 기막힌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으며 일 자체가 재밌어진다. 머리를 많이 썼다면 하루 30분은 걷거나 천천히 뛰어라. 공부 중이라면 50분마다 5분씩은 움직여라. 이것만으로 뇌가 달라진다. 도파민 파산. 은행 파산보다 더 무서운 뇌의 붕괴. 몇 년 전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한국 최고의 명문고를 거쳐 해외 명문대까지 소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었다. 별다른 연출 없이 찍은 사진 한 장으로도 인스타그램에서 늘 화제가 되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면을 보았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으며 그 탓인지 체중도 점차 늘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했고 나와 있는 시간에는 예의상 폰을 보지 않았지만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을의 어느 날 한강공원 근처 카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딱 1시간만 스마트폰 끄고 산책하는 건 어때? 그녀는 나를 정말 좋아했으면서도 그 제안 앞에서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폰을 끈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불안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학창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도서관에 오래 머물렀다. 깊은 사유와 긴 호흡의 독서를 즐겼고 명민하고 논리적이며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였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녀는 도파민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의 뇌는 이제 산책이나 독서가 주는 느리고 은은한 보상에 만족하지 못했다. 3초마다 갱신되는 릴스와 쇼츠의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자극에 완전히 절여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했고 끝없는 불안에 갇혀 고통받았다. 동물원의 코끼리는 강제로 갇혀 불행해진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우울과 불안에 빠진다. 우스운 일이지만 몰라서 반복했을 뿐이다. 이 책을 읽는 이상 행복을 컨트롤할 수 있다. 도파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자. 흔히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 혹은 보상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동기다. 쾌감이 아니라 쾌감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호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보상 예측 오차에 반응한다. 쉽게 말해 보상이 확실할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얻을 수도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된다. 뇌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를 품을 때 가장 뜨겁게 반응한다. 넷플릭스가 재미있는 이유도 같다. 다음 내용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반대로 결과가 뻔히 보이면 지루함을 느낀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응원하는 프로축구팀이 고등학생 팀과 경기한다면 도파민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100% 이길 게 뻔하니 확실한 보상에 뇌가 흥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로축구 결승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승률은 50대 50.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개는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는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극한다. 승리의 확률 앞에서 도파민은 폭발한다. 도박, 소개팅,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연애의 밀당이 중독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뇌는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미치도록 살게 되어 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중독의 늪도 더 깊어진다. 10만 년 전 사바나의 원시인을 상상해보자. 저 멀리 1km 밖에서 영양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다.
바로 그 순간 원시인의 뇌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 저거다. 저것을 잡으면 우리 부족이 3일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때 분비된 도파민은 원시인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동력이자 3kg의 창을 준 채 심장이 터지도록 전력 질주하게 하는 연료가 된다. 사냥에 성공한 후 고기를 씹으며 느끼는 충만감과 안도감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추격을 시작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게 만든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사실이다. 도파민이 없었다면 원시인은 영양을 보고도 아, 귀찮다. 그냥 여기 앉아있자.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굶어 죽었을 것이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감이 아니다. 우리 조상을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남게 한 생존 엔진이다. 흥분과 재미는 인간의 생존을 돕는 감정이었다. 현대인들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게을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SNS를 보며 쓰레기 도파민으로 연료를 먼저 소모해버리기 때문이다. 도파민이 고갈된 뇌는 일상의 보상이나 현실의 가능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운동이든 일이든 관계이든 애써야 얻는 보상 앞에서 뇌는 말한다. 이건 뛰어들 판이 아니야. 어느 판에도 끼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 재미란 없다. 소파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뉴스를 켜고 댓글창을 열어 정치, 경제, 사회를 탓하는 것.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이 망해간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 현대인은 그렇게 손안의 6인치 화면에 스스로를 가뒀다. 주말에 쇼폼 3시간. 왜 우울해질까? 2025년 9월이었다. 나는 오사카를 돌며 3박 4일간 먹방 투어를 했다. 15곳의 맛집을 섭렵했고 매일 저녁 술자리가 이어졌으며 100명이 넘는 현지인과 대화를 나눴다. 거리를 걸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관찰했다. 자극의 연속이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4일째 아침.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뇌가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평소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펼치거나 글을 썼는데 책 한 줄 읽을 수가 없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중력이 제로였다. 나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밤 11시에 1시간 30분 후 이륙하는 비행기를 예매하고 짐을 쌌다. 비행기에서, 택시에서, 호텔 로비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쇼폼 영상만 계속 넘겼다. 3초짜리 영상, 5초짜리 영상. 그것만 겨우 볼 수 있었다. 30초짜리 영상도 길게 느껴졌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비행기 출발 직전, AI에게 현재 겪은 모든 상황과 증상을 설명했다. 3일 고자극 활동을 연속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책도 못 읽겠고 짧은 영상만 겨우 볼 수 있어. 감정이 이상해. 이게 뭐야? AI의 답은 명확했다. 도파민 파산 상태입니다. 3일간 15곳의 맛집, 100명과의 대화, 하루에 수천 명 관찰, 매 순간이 도파민 피크였다. 나는 3일 만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리고 나흘째 아침, 이자 청구서가 날아왔다. 베이스라인이 바닥으로 떨어져 책 한 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도파민 파산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단 3일 만에 무너졌다. 이것이 도파민 시스템의 무서움이다. 지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 환경이 바뀌면 뇌는 자동으로 반응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도파민의 회계 구조부터 알아야 한다. 도파민의 보상 예측 오차 시스템은 당신의 은행 계좌와 똑같이 작동한다.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베이스라인과 피크. 베이스라인은 보통 예금처럼 평상시에 유지되는 도파민의 기본 수치다. 건강한 사람의 베이스라인을 100이라고 할 때 이 수치가 유지되어야 일상에서 동기와 집중력, 안정감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느끼는 힘, 지루한 업무를 버텨내는 힘, 저녁에 가족과 대화하며 느끼는 잔잔한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도파민 베이스라인에서 나온다. 피크는 다르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처럼 특정 활동으로 인해 도파민이 급격히 치솟는 순간이다. 사냥 성공, 맛있는 음식, 그리고 스마트폰 스크롤. 여기서 10만 년 된 뇌의 불변의 법칙이 등장한다. 모든 피크는 베이스라인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 피크가 높을수록 그 직후 베이스라인은 반드시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대출이다. 당신은 미래의 동기, 즉 베이스라인을 담보로 현재의 쾌감인 피크를 빌려 쓰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에는 반드시 이자가 따른다. 원시인의 일주일에는 분명한 피크가 있다. 사냥 성공.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사냥이 끝나면 원시인은 쉰다. 걷고 잠들고 불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충분한 회복 구간 덕분에 도파민은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돌아온다. 안정된 베이스라인은 지루함이 아니라 언제든 재미가 시작될 수 있는 상태다. 삶이 억지로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로 채워진다. 현대인의 주말에는 피크는 넘치지만 회복이 사라졌다. 도파민은 계속해서 피크를 찍지만 그 대가는 곧바로 베이스라인에서 빠져나간다. 80, 50, 30, 결국 15까지 추락한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맞는 월요일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일상이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 뇌가 반응할 연료를 잃은 탓이다. 우울증에 걸린 연예인은 복권 당첨자와 같다. 내 경우는 3일간의 급성 파산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현대인들의 만성 파산이다. 도파민 피크가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버린다. 이렇게 도파민이 쏟아지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어.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내성 혹은 수용체 하향 조절이다. 수용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같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도 예전만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제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했다. 현대인은 10년 전 친구의 문자 한 통에 설렜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좋아요 100개를 받아도 5분 뒤면 공허하다. 20대에는 클럽에 가는 것만으로 신났다. 지금은 더 비싼 술, 더 자극적인 장소를 찾아야 겨우 비슷한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적응이나 익숙해짐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회로 자체가 변하는 구조적 변화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자극,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베이스라인은 계속 낮아지고 피크의 역치만 높아진다. 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일에서 동기가 사라진다. 일은 본질적으로 지연된 보상이다. 보고서를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 베이스라인 100인 사람은 이 지연된 보상을 기다릴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완성하면 뿌듯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3시간쯤은 집중한다. 하지만 베이스라인 15인 당신은 다르다. 노트북을 켠다. 5분 후 무의식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10분 후에는 유튜브 쇼츠를 본다. 30분 뒤 원래의 일로 돌아오지만 집중은 이미 깨져 있고 뇌는 반응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일이 주는 느리고 건강한 보상에 뇌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책은 물론이고 영화 한 편 끝까지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관계에서도 재미가 사라진다.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저녁 식사가 즐거웠다. 이제는 그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3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주는 릴스에 비하면 눈앞의 사람은 너무 느리고 예측 가능하다. 베이스라인이 낮아진 뇌는 느린 연결에서 오는 옥시토신에 반응하지 못한다. 취미가 사라진다. 기타를 치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던 모든 과정이 이제는 귀찮다. 침대에 누워 무한 스크롤만 한다. 당신이 게을러진 게 아니다. 베이스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일상의 평범한 활동들이 주는 도파민으로는 더 이상 동기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강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바로 이 상태였다. 몇 년간 릴스와 쇼츠에 절여진 그녀의 뇌는 수용체가 둔감해져서 1시간의 산책이 주는 느린 보상을 더 이상 감지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휴식이 아니었다. 자극 없음, 즉 고통이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은 것이다. 가끔 연예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우울감을 호소한다. 이유는 많겠지만 핵심은 하나다. 20대 초반부터 감당하기 힘든 큰 관심과 보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환호, 수억 뷰의 조회수, 갑작스러운 부와 스포트라이트. 그 후 일상에서 다시 그런 보상을 느낄 일은 없다. 하지만 뇌는 이미 학습했다. 나는 이 정도 강도의 자극을 받아야 행복한 존재야. 복권 당첨자들의 상당수가 2년 후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유도 같다. 단지 돈을 잃어서가 아니다. 수십억이라는 전례 없는 도파민 피크를 경험한 뇌는 더 이상 아침 커피의 향,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퇴근길 석양 같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별 보상을 느끼지 못한다. 도박 중독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가상의 BJ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보낸 후 빚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이 만약 진화적 불일치 개념을 이해하고 도파민을 관리하며 매일 움직임을 수반하며 건강한 도파민을 얻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원시인은 이 대출 시스템을 건강하게 운영했다. 월요일에 사냥에 성공해 도파민 피크를 찍었다면 화요일과 수요일은 동굴에서 쉬거나 가벼운 채집을 하며 베이스라인을 회복했다. 그들의 피크는 언제나 노력을 통해 얻어졌고 피크 사이에는 회복의 시간이 충분했다. 도파민 계좌는 항상 흑자였다.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업무 스트레스, 마감, 회의, 이메일, 메신저 알림. 그때그때 쳐내보지만 결국 상출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반응일 뿐이다. 지속적인 코르티솔과 함께 도파민을 소액 결제처럼 계속 갉아먹는다. 퇴근 후에는 휴식은 없다. 스마트폰,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회복이 아니라 추가 도파민 폭탄이다. 적당히 즐기는 건 괜찮다. 나도 매일 유튜브와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을 본다. 하지만 통제한다. 1시간 넘게 쇼츠와 릴스 화면을 위로 올리며 수백 번 쓰레기 도파민을 얻는 건 의식적으로 자제해야 한다. 쓰레기 도파민 대 건강한 도파민. 모든 도파민이 똑같지 않다. 도파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쓰레기 도파민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도파민이다. 스마트폰 스크롤, 넷플릭스 정주행, 배달음식 주문, 음란물 시청, 게임, 소셜미디어의 좋아요까지. 손가락 하나로 클릭 한 번으로 누워서 얻을 수 있다. 뇌는 이것을 공짜로 인식하며 이건 가치 없는 보상이야 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피크는 주지만 성취로 기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도파민은 베이스라인을 갉아먹는다. 건강한 도파민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도파민이다. 10km 달리기를 완주했을 때, 어려운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악기 연습으로 새로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도파민은 고통, 인내, 집중을 요구한다. 뇌는 이것을 성취로 인식한다. 나는 어려운 것을 해냈어. 그래서 이 도파민은 베이스라인을 강화한다. 피크도 주지만 동시에 베이스라인 자체를 올려준다. 10만 년 전 원시인의 도파민은 100% 건강한 도파민이었다. 사냥, 채집, 무거운 것 운반, 장거리 이동처럼 고된 노력 뒤에야 보상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의 베이스라인은 항상 높았고 삶은 동기로 가득했다. 반대로 2026년 당신이 얻는 도파민의 80%가 쓰레기 도파민이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무너졌고 삶은 무기력으로 가득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그럼 도파민을 아예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도파민은 생존의 연료이기에 우리는 도파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 핵심은 어떤 도파민을 어떻게 쓰느냐다. 당신의 뇌는 무한한 원료 창고가 아니다. 당신의 뇌는 정원이다. 잘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방치하면 잡초만 무성해진다. 쓰레기 도파민은 잡초다. 빠르게 자라고 토양을 황폐화시킨다. 건강한 도파민은 과일나무다.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토양을 비옥하게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확을 준다. 2시간 만에 회복. 오사카에서 도파민 파산을 경험한 후 나는 입국하자마자 양평 별장으로 향했다. 스마트폰을 끄고 차에 놔뒀다. 창밖의 숲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책을 펼쳤더니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집중할 수 있었다. 글을 쓸 수 있었다. 단 3시간 만에 회복되었다. 스탠퍼드 의대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만은 이렇게 조언한다.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무너진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하려면 최소 2주의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생 도파민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3시간 만에 급성 파산에서 회복했다. 하지만 만성 파산 상태라면 수주, 수개월의 디톡스가 필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쓰레기 도파민을 최소화하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잠금 앱을 깔거나 몰입의 방 같은 디지털 디톡스 제품을 사용해라. 소셜미디어를 끊거나 줄여라. 넷플릭스 자동 재생 기능을 꺼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반으로 줄여보라는 말이다. 둘째, 건강한 도파민을 늘려라. 운동하라. 어려운 일을 해내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라. 셋째, 베이스라인을 회복할 시간을 가져라.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확보하라. 산책하며 마음을 비우거나 목욕탕에서 멍하니 1시간을 보내라. 30분만이라도 자연을 보라. 이러한 도파민 관리 없이는 당신은 평생 월요일 아침의 지옥을 반복할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원시인 모드다. 원시인들은 사냥, 이주, 과일 따기 등 움직임을 동반하여 도파민을 충족시켰다. 원시인은 밤에 모닥불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멍 때렸다. 자연의 바람과 달빛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나는 절대 현자가 아니다. 나도 쓰레기 도파민에 취약하다. 안 보는 게 최선이겠지만 하루 30분 이상은 쇼폼과 릴스를 본다. 하지만
약간의 원칙이 있다. SNS를 보려면 가능한 한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저녁 6시 이후에 본다. 노력 후 보상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주말에도 마냥 평온하지 않지만 각각 1시간씩이라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 안 된다면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서 1시간 정도 완전히 자극을 차단한다.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일주일간 쌓인 생각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잊었던 중요한 일이 떠오르며 안 풀렸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도파민 베이스라인이 회복된다.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왜 도파민 디톡스가 중요한지가 몸으로 느껴진다. 도파민 디톡스를 하고 싶다는 기대가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재미가 붙는다. 마치 러닝을 죽어도 하기 싫던 사람이 기안84나 션처럼 1분씩 달리다가 완전히 중독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파민 관리는 완벽한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우리가 마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순간의 쾌감은 강렬하지만 그 대가로 일상의 행복을 잃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도파민은 자연스러운 보상 체계를 무너뜨린다. 문제는 쾌감 그 자체가 아니라 뇌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반복될수록 자연적인 즐거움은 점점 무뎌진다. 도파민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쇼폼 영상, 과도한 음주, 도박 등 인위적인 보상 체계에 기대면 순간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크는 결국 베이스라인을 갉아먹는다. 평생 행복해지기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불리한 선택이다. 그렇기에 도파민 관리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완벽한 원시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오늘 들려드린 완벽한 원시인 어떠셨나요? 움직임의 배신과 도파민 파산 부분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앉아있는 것이 흡연보다 위험하다는 말.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시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을 거잖아요. 사냥을 다니고 먹을 것을 찾아 걷고 또 불 앞에서 부족원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의 뇌는 애초에 그렇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하루 10시간 넘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원시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부상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 파산 부분도 보면요. 원시시대에는 사냥할 때 흐르던 도파민이 그들의 생존의 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쏟아지죠. 쇼츠, 릴스, 알림, 좋아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뇌는 이미 자극으로 지쳐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바로 도파민 파산이라고 합니다. 은행 파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와닿더라고요. 오늘 낭독해드린 부분은 사실 450쪽이 넘는 분량의 이 책에서 아주 일부분인데요. 책 속에는 수면, 물, 호흡, 빛, 영양, 운동, 관계까지 뇌의 기본값을 되찾기 위한 15가지 버튼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 방법으로 담겨 있는데요. 저자가 직접 실험하고 수천 명에게 적용한 끝에 정리한 내용들이라서 읽을수록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와닿는다 하시는 분들은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우리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다만 인간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조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을 뿐이고 움직임을 되찾고 도파민을 아끼는 것, 그게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뇌의 기본값을 다시 켜는 가장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요.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걷거나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거나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3개월 후 아침이 달라진다고 저자는 장담합니다. 10만 년을 되돌려 되찾는 뇌의 설계도, 완벽한 원시인은 가장 과학적이고도 본능적인 인체 복구 매뉴얼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